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주로 척추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수술을 하는 의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원격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고 제가 했던 연구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원격의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고 자료들이랑 제 연구 자료를 이용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원격 의료에 대한 시각도 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강의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바꾼 이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정확한 바이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허베이 우한 지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고 12월 31일에 이런 것들이 이제 WHO 그 중국 그 오피스에 보고가 되었고 결국 2020년 2월 11일 날 WHO에서 2019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정확하게 명명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 만드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전이니까 3월 1일 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 600만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총 10억 도즈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국내 데이터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1일 날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환자는 중국에서 이제 온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3월 2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자료에서 누적 확진자가 350만 명 정도였고, 확진 환자는 그때 22만 명인데 언제 30만 명을 넘어가서 확진자는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은평 성모병원은 이제 저희 서울 서북부 쪽 구파발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병원 내 감염이 발생을 해서 2020년 2월 21일 날 저희 병원에서 이송사원 분께서 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병원이 이제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그 여러 의협이나 병협이나 단체에서 그냥 무작정적인 어떤 폐쇄는 조금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제 폐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외래 진료와 모든 신규 입원 환자들이 다 입원을 할 수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의협에서도 이런 그냥 막연한 폐쇄는 부적절하다.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폐쇄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원내 확진 이후에 이런 감염과 관련된 것들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SCI 학술지인 JKMS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확진자는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접촉이 없었던 입원 환자들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와 저희 직원 모두를 전수 검사해서 음성을 확인했고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다른 환자분들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다음에 퇴원 전에 음성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 퇴원을 시키고 이 모든 기준은 2015년에 메르스 기준으로 이 병원 폐쇄라든지 운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초반에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한 병원 폐쇄는 굉장히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개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폐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병원으로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이러한 병원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합당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보고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병원을 폐쇄하는 거는 결국 환자분들이 의료 공백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항암 치료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환자를 봐야 되는 수술 후에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오지 못하면서 많은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병원장님이 권순용 병원장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저희 전화 진료를 허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딱 공교롭게도 저희 병원이 폐쇄된 딱 시점부터 이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이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수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래 환자 진찰료와 동일하게 산정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은평 성모병원의 전화 진료를 시행했던 것들을 설명드리면 당시에 대면 진료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전화 진료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전화 진료를 허용한 2월 24일부터 저희가 딱 바로 전화 진료를 이용하기 시작을 해서 당시 병원을 내원할 수 없었던 6,840명의 환자를 전화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초기 자료이긴 하지만 그 초기 자료의 약 25%가 저희 병원에서 전화 진료로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저희 병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기간에 전화 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그 SCI급 학술지인 텔레메디슨 앤 이헬스에 작년에 퍼블리시했던 논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환자가 그때 이용했던 건 6,840명이었고 응답하신 분들은 906명, 의료진은 의사가 55명, 간호사가 100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전화진료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용의 제한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약 50% 이상 정도 참여하셨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진료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간 소비가 좀 많다는 것인데 특히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하루에 전화 거는 횟수도 간호사들이 전화를 거는 것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화진료 의료 만족도를 보시면 파란색이 환자분이고요. 빨간색이 의사, 초록색이 간호사인데 이 파란색의 환자군의 만족도에 비해서 빨간색의 의사와 이 초록색의 간호사의 전화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편리성, 상호작용, 신뢰성, 만족도, 향후 이용 5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모든 항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의료진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화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문조사를 몇 개 했는데요. 먼저 전화진료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 98% 거의 대부분의 의료진이 전화진료 목적이나 장단점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안전성의 측면에 있어서 대면 진료보다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혹은 환자분의 상태를 잘 설명하기 어려웠다. 환자분들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의료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도 대면 진료보다 불편하다. 만족도가 비슷한 정도였지만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64.5%였고요. 하지만 이러한 전화진료가 결국 코비드-19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필요하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85.8%에서 응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러한 응급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필요하다는 대답은 27.7%로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의료진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화진료의 장점을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50%가 넘는 의료진이 환자가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거나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환자 상태를 전화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완전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의사소통이라든가 업무 증가 그리고 의료 분쟁에 대한 위험성도 추후에 생길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는 응답도 8% 정도였습니다.
전화 진료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의료 영역은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상처나 그 다음에 직접 증상을 관찰해야 되거나 시술을 하거나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직접 환자 시술과 관련된 부분은 전화 진료가 어려울 수 있겠다 혹은 그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추후에 전화 진료가 좀 더 발전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는 40%가 전화로 목소리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직접 비주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전화로서 하는 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텔레메디슨 플랫폼이 필요하다. 혹은 여러 가지 분쟁을 막기 위한 의무 기록이 녹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화 진료 저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적용이 빨라졌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맥킨지의 2021년 7월에 보고된 보고서에 따르면 생각보다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크일 때는 텔레헬스 유저가 많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져서 그래도 2020년 1월보다는 현재 38배 정도 이용 건수가 많아졌지만 전반적으로 피크일 때보다는 좀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추이가 거의 텔라닥의 주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공교롭게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2017년도에 약 6조이지만 지금 2020년대 자료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약 2배 이상 그리고 그걸로 버는 이익 자체도 약 83% 이상 증가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하지만 진료과별로 조금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전화 상담이나 약물을 처방하는 정신과라든지 내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격 의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반해서 치과라든지 산부인과, 신경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같이 주로 술기나 환자의 어떤 시술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원격 의료가 많이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스페셜리스트의 방문은 여전히 대면 진료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신과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이라든지 전화로 혹은 원격 의료로 진료가 가능한 부분은 거의 이 전화 진료와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어서 진료과별 혹은 진료 분야별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환자와 의사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바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슈머 와치에서도 의료진이 그 리모트 메디컬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능성은 아까 저희 연구에서 비슷한데 거의 77%였고요. 소비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의사와 환자에 있어서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아주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화진료에 대한 논문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환자에 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들, 의료진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그 맥킨지의 또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환자들은 텔레스를 사랑하는데 의사들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환자랑 의사가 이 텔레스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경험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리성이라든지 경험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것들에 있어서 환자들은 굉장히 50% 이상의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의사들은 이런 텔레헬스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혹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으로 토탈 방문의 1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고요.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사와 환자가 가지는 시각은 다르고, 그걸로 인한 문제가 결국 분석이 돼야 결국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 부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2020년 7월 아까 이제 원격 의료를 활발하게 이용했었던 시기보다 지금 2021년 4월에 보면 두 가지 다 진료 가능할 때 그 원격 의료를 추천했던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47%였고 이제 그 대면 진료가 42%였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심해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정점을 지났을 때는 다시 대면 진료를 권유하는 의사들의 비중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미크론 이후에도 조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점,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2020년 7월에 비해서 2021년 4월에는 뭐 여러 가지 의료진이 이런 텔레헬스에 가지는 효용성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환자가 방문하거나 팔로우업 하거나 혹은 뭐 수술 전, 수술 후에 팔로우업 할 때 그 코로나 팬데믹의 피크일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높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텔레헬스에 대한, 텔레메디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정도가 점차 다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많이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것은 이제 플랫폼, 뭐든지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저희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원격 의료 전화 진료에 대한 그 연구에서도 이 화상이라든지 플랫폼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많은 의료진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뭐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플랫폼이 되고 있죠. 텔라닥이나 뭐 랜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텔라닥은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만으로.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만으로도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업체에서 닥터나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처방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단순 질환에 대한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모든 분들 핸드폰에는 카카오톡이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거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하나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원격으로 플랫폼에 카카오톡과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카카오도 이미 지금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고, 네이버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발전 장반은 결국 의사들은 원격 의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직접 봐서 만지지 않고 느끼지 않고 말로만 하고 보기만 한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메디컬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야 결국에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료진들도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리본고라고 하는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업체를 무려 21조 9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한 것은 결국에 단순한 원격 플랫폼이 아니라 환자를 케어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고, 이 디바이스를 통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통해서 이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은 점점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올해 CES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을 받은 것이 이 아보트사의 컨티뉴어스 글루코즈 모니터링입니다. 올해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이 CE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카테고리로 두고 이제 앞으로 점차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대기업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와 같이 사실 공개되지 않고 있겠지만 여기서 측정되는 많은 환자들의 정보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대기업들이 분석하고 이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랑 정보 이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 정보를 저희가 텔레메디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한 병원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로 있었다면 그 데이터만 보존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 간의 공유와 데이터 쉐어링을 거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뒤에 이제 강의도 해주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이런 보안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아이폰과 같은 어떤 보안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정보들의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쟁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들도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컴퓨터에 기록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격 의료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말을 하고 그리고 얼굴로 이제 의무 기록이 남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남겨서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지금까지는 연구된 바 거의 없으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결국에는 원격 의료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서 저희가 어떤 진료가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활발한 의료 이용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가이드라인,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장치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는 이제 이런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텔레메디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쌓일 거고 이런 빅데이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I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AI를 이용한 기업이라면 텔레헬스 분야에서도 원격 의료,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디지털 매니지먼트와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AI를 활용한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희 학회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러한 결국에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객관적인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년 11월 15일에 저희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권순영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 회장을 맡아주셨고 많은 그 대학에 계신 교수분들과 기업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학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10일 날 저희가 창립 심포지엄을 해서 이러한 그 어젠다 여러 가지 디지털 치료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 제도화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희 학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